앵무새 죽이기 제2장. 딜은 9월 초에 우리 곁을 떠나 메리디언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5시 버스를 타고 가는 그를 배웅했다. 나는 딜이 없다는 게 여간 비참하지 않았다. 그러다 마침내 일주일 뒤면 학교에 입학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내 삶에서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기다려본 일도 일찍이 없었다. 겨울에는 나무집에 올라가 학교 운동장을 내려다보거나 제못바가 준 두배율 망원경으로 때를 지어 있는 아이들을 정탐하거나 하면서 그들의 놀이를 익혔다. 또한 오빠의 빨간색 재킷이 장님놀이의 꿈틀대는 원을 통과하는 것을 주시하면서 그들이 맞게 되는 불운과 어쩌다 있는 승리를 비밀스레 나누었다. 그 애들과 같이 놀고 싶다는 생각이 그야말로 굴뚝 같았다. 학교가 처음 시작된 날 제못바가 생색을 내며 나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이런 일은 보통 부모가 해야 할 몫이었지만 아빠는 오빠가 나를 교실까지 기꺼이 안내해 줄 거라고 말씀하셨다. 이 거래로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오간 게 분명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들리집 모퉁이를 껑충거리며 뛰어갈 때 오빠의 주머니에서 전에 듣지 못한 짤랑거리는 동전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학교 운동장 끝에 이르러 우리가 속도를 줄여 걸어갈 때 오빠는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자기를 귀찮게 해서는 안 되고 타잔과 개미인간의 한 장면을 가지고 연극놀이를 하자고 졸라서도 안 되며 자신의 개인 생활을 언급하여 당황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때 자기 뒤를 졸졸 따라다녀서도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나는 1학년생과 어울려야 하고 자기는 5학년생과 어울려야 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자기를 그냥 내버려 달라는 거다. 그럼 이제 우린 더 이상 함께 놀 수 없다는 거야? 내가 물었다. 오빠는 고개를 저었다. 집에서는 늘 하던 그대로야. 하지만 넌 알게 될 거야. 학교에선 다르다는 걸. 학교는 확실히 달랐다. 첫날 아침 수업이 끝나기 전에 담임인 캐롤라인 피셔 선생님이 교실 앞으로 나를 끌어내어 막대기자로 내 손바닥을 때린 뒤 정오때까지 교실 모퉁이에 세워놓았으니 말이다. 캐롤라인 선생님은 나이가 21살밖에 안 됐다. 머리칼은 젓갈색에다 뺨은 분홍색이고 손톱에는 진홍색 매니큐어를 칠했다.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빨강과 흰 줄무늬 옷을 입었다. 생긴 모습과 냄새가 꼭 페퍼민트 드롭 같았다. 선생님은 우리 집 건너편에서 한 집 아래쪽 모디 애킨슨 아줌마네 2층 앞방에서 하숙했다. 모디 아줌마가 선생님께 우리를 소개했을 때 오빠는 그야말로 황홀경 속에서 며칠을 보냈다. 캐롤라인 선생님은 칠판에다 자기 이름을 쓴 뒤 말씀하셨다. 이건 내가 캐롤라인 피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은 북부 엘라베마 윈스턴군 출신이지요. 그 지역은 본디 유별난 곳인데 선생님도 그 지역의 유별난 특징을 드러내진 않을까 하고 학생들은 겁에 질려 소곤거렸다. 1861년 1월 11일 엘라베마주가 북부 연합에서 탈퇴하자 윈스턴군은 엘라베마주에서 탈퇴해버렸다. 레이콤군에 사는 아이들은 모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북부 엘라베마는 주류업자, 정치 로비스트, 철강회사, 공화당원, 교수, 그리고 그 밖에 별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었다. 캐롤라인 선생님은 우리에게 고양이 이야기를 읽어주시는 것으로 첫날 수업을 시작했다. 고양이들은 서로 길게 대화를 나누었고 깜찍하고 귀여운 옷을 입고 부엌 스토브 밑에 있는 따뜻한 집에서 살았다. 고양이 엄마가 초콜릿과 메가로 만든 생쥐를 주문하려고 가게를 방문하는 대목에 이르자 학생들은 양동이에 가득한 카토바 벌레처럼 몸을 비비 꼬아댔다. 캐롤라인 선생님은 투박스런 면 셔츠에
밀가루 자루로 만든 스커트를 입고 있는 1학년 학생들에게 상상력의 문학이 생전 처음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신 듯했다. 이 학생들 대부분이 걸음마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목화를 따고 돼지에게 먹이를 주면서 살아왔다는 사실도 말이다. 캐롤라인 선생님은 이야기를 모두 마치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 이 이야기가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은 칠판으로 다가가시더니 큼직하고 네모난 대문자 인쇄체로 알파벳을 적고는 학생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이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 있나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1학년생 중 대부분은 지난해 낙제한 학생들이었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나를 지목한 것은 내 이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듯했다. 내가 알파벳을 읽어나가자 선생님은 미간을 조금 찌푸리셨다. 1학년용 독본 대부분과 모빌 레지스터지의 주식 시세표를 크게 소리내어 읽게 하신 뒤 선생님은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셨다. 캐롤라인 선생님은 아빠에게 앞으로는 더 이상 나를 가르치지 말라고 전하라고 하셨다. 아빠가 계속 가르쳐 주시면 오히려 내 독서 실력에 해달될 것이라나? 놀라서 내가 말했다. 아빠가 저를 가르쳐 주었다고요? 캐롤라인 선생님? 아빠는 이제까지 저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아빠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으시거든요. 그랬더니 캐롤라인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내저었다. 글쎄, 아빠는 밤이면 너무 피곤하셔서 거실에 앉아 책만 읽고 계세요. 아빠가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캐롤라인 선생님이 상냥하게 물었다. 누군가가 가르쳐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태어나면서부터 모빌 레지스터를 읽을 순 없잖아요. 잼 오빠 말로는 제가 그렇다고 했어요. 오빠는 제가 핀치가 아니라 불핀치 집안애로 나오는 책에서 읽었대요. 오빠 말로는 진짜 제 이름은 진 루이즈 불핀치이고 제가 태어났을 때 다른 아이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진짜로 캐롤라인 선생님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게 분명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구름 잡는 것 같은 헛된 공상은 이제 그만 집어치우기로 해요. 아빠께 이제 더 이상 너를 가르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새로운 마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게 상책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입은 피해를 되돌려 보겠노라고 말씀드려요. 선생님, 내 아빠는 가르치는 방법을 잘 모르셔. 이제 자리에가 앉아요. 나는 죄송하다고 중얼거렸고 내가 지은 죄를 곰곰이 생각하며 자리로 돌아왔다. 글을 읽겠다고 작정하고 배운 적은 없었지만 지금까지 일간신문에 파묻혀 살다시피 했다. 그 지루한 예배 시간 그때 글 읽는 것을 배웠을까? 찬송가를 읽을 수 없던 때를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나에게 글 읽기란 저절로 된 것 같았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서도 위아래가 붙은 속옷에 엉덩이 단추를 채우거나 헝클어진 구두끈을 가지고 나비매듭을 맬 때처럼 말이다. 아빠의 움직이는 손가락 위에 있던 신문 활자들이 언제 낱말로 분리되었는지 통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기억으로는 저녁마다 그날의 뉴스, 법률로 통과될 법안들, 로렌조 다우의 일기 등을 들으면서 그 낱말들을 빤히 들여다봤던 거다. 매일 밤 아빠 무릎에 파묻혀 아빠가 우연히 읽고 계신 것이 무엇이든지 읽는 기회를 놓치게 될까봐 걱정하기 전까지는 글 읽는 것을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다. 숨 쉬는 것을 걱정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캐롤라인 선생님을 화나게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될 때까지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고 창밖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쉬는 시간에
오빠가 학교 운동장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1학년생 중에서 나를 불러냈다.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꼭 학교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만두고 싶어. 오빠, 그 빌어먹을 선생님이 아빠가 나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다면서 아빠더러 그만 가르쳐 주라고 하래. 스카웃, 걱정 마.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캐롤라인 선생님이 지금 새로운 교수법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야. 대학에서 그걸 배우셨다나 봐. 앞으로 곧 모든 학년에서 적용하게 될 거래. 그런 식이라면 책에서는 별로 배울 것이 없게 될 거야. 말하자면 젖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직접 가서 젖을 짜라는 식이야. 알겠어? 오빠가 나를 위로했다. 하지만 오빠, 난 젖소 공부는 하기 싫어. 난 말이야. 물론 해야 돼. 젖소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고. 메이콩 군에서 젖소는 아주 중요하니까. 나는 오빠에게 정신이 나갔냐고 물어보는 것으로 만족했다. 난 지금 너에게 1학년생을 가르치는 새로운 교수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듀이 십진법이라는 건데. 나는 이제껏 오빠의 의견에 문제를 제기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새삼스럽게 새로 시작할 까닭이 없었다. 듀이 십진법이란 부분적으로는 그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쥐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너라든가 하는 낱말이 적힌 카드를 우리에게 흔들어대는 교수법이었다. 우리에게 어떤 언급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이 인상적인 새로운 지식을 말없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였다. 난 지겨워져서 딜에게 편지를 쓰다가 그만 캐롤라인 선생님에게 들켰고 선생님은 아빠에게 나를 가르치지 말라고 말씀드리라고 했다. 게다가 1학년에서는 필기체를 쓰지 않고 인쇄체로 글씨를 쓴단다. 3학년이 되어서야 필기체를 배울 거야. 이것은 캘퍼니아 아줌마의 책임이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바로 그것 때문에 나는 아줌마를 미치게 만들지 않을 수 있었다. 아줌마는 서판 꼭대기에 알파벳을 휘갈겨 쓴 뒤 그 밑에 성경에서 한 장을 옮겨 적어 글씨 연습을 시켰다. 그녀의 필법을 만족스럽게 옮겨내면 버터를 바른 빵에 설탕을 바른 한 겹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었다. 캘퍼니아 아줌마의 가르침에는 값싼 동정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 아줌마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좀처럼 대가를 주는 법이 없었다. 집에 가서 점심 먹는 사람은 어디 손들어 보세요. 캘퍼니아 아줌마에 대해 새롭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캐롤라인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읍내에 살고 있는 애들은 손을 들었고 선생님은 우리를 쭉 훑어보셨다. 점심 도시락을 싸온 사람은 모두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해요. 엿기름을 담았던 통이 어디선지 튀어나왔고 교실 천장이 금속에 반사되어 춤을 추었다. 캐롤라인 선생님은 도시락을 자세히 쳐다보고 찔러보며 책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셨다. 어떤 음식이 마음에 들면 고개를 끄덕이시고 다른 음식에는 얼굴을 조금 찌푸리셨다. 선생님은 월터 커닝햄의 책상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물으셨다. 도시락이 어디 있지요? 1학년 학생들에게 월터 커닝햄의 얼굴은 12지장충에 걸린 것처럼 보였다. 신발을 신지 않은 것을 보면 그가 어디서 그 병에 걸렸는지 쉽게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은 헛간이나 돼지우리를 맨발로 돌아다니다가 12지장충에 걸린다. 월터에게 신발이 있다면 아마 학교 오는 첫날에나 신발을 신고 왔을 것이고 한겨울이 될 때까지는 벗고 지낼 것이다. 그날 그는 깨끗한 셔츠와 잘 수선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 도시락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나요? 캐롤라인 선생님이 물으셨다. 월터는 빤히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깡마른 턱에 근육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오늘 아침에 도시락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냔 말이에요.
캐롤라인 선생님이 다시 한번 물으셨다. 월터의 턱이 다시 한번 움직였다. 예, 선생님. 월터가 마침내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캐롤라인 선생님은 자기 책상으로 가서는 지갑을 열었다. 자, 25센트예요. 선생님은 월터에게 말씀하셨다. 오늘은 읍내에 가서 먹고 와요. 내일 갚으면 돼요. 월터는 고개를 내저었다. 선생님, 아닙니다, 선생님. 그는 나지막하게 말을 끌며 대답했다. 캐롤라인 선생님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말씀하셨다. 월터, 이봐. 와서 이 돈을 가져가요. 월터는 다시 한번 고개를 내저었다. 월터가 세 번째 고개를 내젓자 누군가가 속삭였다. 스카웃, 어서 네가 가서 말씀드려. 고개를 돌리자 읍내에 사는 대부분의 학생들과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이 보였다. 캐롤라인 선생님과 나는 오늘 벌써 2번이나 부딪혔고 아이들은 허물이 없으면 서로 통하는 데가 있는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며 나를 쳐다보는 거였다. 나는 월터를 대신하여 친절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캐롤라인 선생님? 진 루이즈, 왜 그러지요? 선생님, 저앤 커닝햄 집안애예요. 그러고 나서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진 루이즈, 그래서 어떻다는 거지요? 나는 그 정도면 충분히 분명하게 알려드렸다고 생각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했기 때문이다. 월터 커닝햄은 고개를 떨구고 그냥 앉아 있었다. 그는 도시락을 잊어버리고 갖고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싸울 도시락이 없었던 거다. 오늘도 싸우지 않았지만 아마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싸우지 않을 거다. 모르긴 몰라도 머리털 나고 이제까지 한꺼번에 25센트짜리 3개를 본 적도 없을 게 분명했다. 나는 다시 한번 시도해 보았다. 선생님, 월터는요? 커닝햄 집안 사람이에요. 진 루이즈, 다시 한번 말해볼래요? 선생님, 좋아요. 어쨌든 선생님도 얼마 있으면 메이콤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아시게 될 테니까요. 커닝햄 사람들은요, 무엇이든 갚을 수 없는 물건은 받지 않아요. 교회에서 주는 음식 바구니도 궁표도요. 그 사람들은 어느 누구한테도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걸로 그럭저럭 살아간답니다.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이렇게 커닝햄 집안 사람들에 대해 그 중에서 한 가족을 특별히 알게 된 것은 지난해 겨울에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다. 월터의 아버지는 아빠의 소송 의뢰인 중 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 우리 거실에서 한사 상속에 대해 지루하게 대화를 나눈 뒤에 커닝햄 씨는 자리를 뜨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핀치 변호사님, 언제 수임료를 갚아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구먼요. 월터, 그 걱정은 말게나. 아빠가 말씀하셨다. 오빠에게 한사 상속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오빠는 벌어진 틈바구니에 꼬리를 감추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아빠에게 커닝햄 씨가 돈을 갚기는 갚을 거냐고 여쭤봤다. 아마 돈으론 갚지 않을 거다. 하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갚긴 갚을 거야. 어디 두고 보거라. 아빠가 말씀하셨다. 우리는 두고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아침 오빠와 나는 뒤뜰에 장작더미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뒤에는 히코리 열매 한 자루가 뒤쪽 계단에 놓여 있었다. 크리스마스 때에는 청미래 덩굴과 서양 꼴나무 한 상자가 도착했다. 봄에 순무잎이 가득 들어있는 마대를 발견하자 아빠는 커닝햄 씨는 갚아야 할 것 이상으로 많이 갚았다고 말씀하셨다. 왜 그런 식으로 갚은 거예요? 내가 여쭤봤다. 그렇게밖에는 달리 갚을 길이 없기 때문이란다. 돈이 없거든. 아빠,
우리는 가난한 거예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그렇단다. 오빠는 코를 찡그렸다. 우리가 커닝햄만큼 가난하다고요? 꼭 그렇지는 않지. 커닝햄 가족들은 시골 농부들이야. 그래서 경제 공황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거야. 아빠는 농부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가난하다고 말씀하셨다. 메이콤구는 농업에 의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의사들과 치과 의사들,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5센트나 10센트 같은 푼돈도 돌아오기 힘들다는 거였다. 한사 상속은 커닝햄 씨의 걱정거리 가운데 오직 한 가지일 뿐이었다. 한사 상속을 하지 않은 토지는 완전히 저당 잡히고 그가 버는 몇 푼 안 되는 푼돈은 이자로 나갔다. 만약 그놈의 입만 조심한다면 커닝햄 씨는 공공사업 촉진국 일자리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의 땅은 폐허가 되어버릴 터였다. 비록 배가 고파도 땅을 지키고 선거권을 행사하려고 했다. 아빠 말로는 커닝햄 씨는 완고한 집안 출신이라고 했다. 커닝햄 사람들은 변호사에게 지불할 돈이 없기 때문에 갖고 있는 물건으로 갚은 거라고 아빠가 말씀하셨다. 레널즈 의사 선생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해 주신다는 걸 알고 있니? 어린아이를 분만시킨 대가로 감자 한 자루를 받는단다. 스카웃, 내 말에 귀를 잘 기울인다면 한사 상속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마. 오빠의 설명도 때론 거의 정확할 때가 있지만 말이다. 내가 이런 것들을 캐롤라인 선생님께 설명할 수만 있다면 나로서도 불편함을 덜 수 있고 선생님의 고통도 덜어드릴 수 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아빠처럼 그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내 능력 밖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캐롤라인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지금 그 아이에게 망신을 주고 계신 거예요. 월터는 선생님께 갚아드릴 25센트가 없어요. 선생님께선 장작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캐롤라인 선생님은 갑자기 꼼짝도 않고 서 계셨다. 그리고 잠시 후 내 옷깃을 움켜쥐고 선생님의 책상으로 끌고 가셨다. 진 루이즈, 이만하면 오늘 아침 너한테 충분히 시달렸어요. 넌 사사건건 빗나가고 있어요. 자, 어서 손바닥을 내놔요. 나는 선생님이 내 손바닥에 침을 뱉으려는 줄 알았다. 메이콤군에서 손바닥을 내미는 것은 예로부터 구두로 계약을 맺는 해묵은 방법이었다. 선생님과 내가 무슨 거래를 했는지 알아보려고 반 아이들이 돌아다 보았다. 하지만 반 아이들도 의아해하며 나를 쳐다보는 거였다. 캐롤라인 선생님은 자를 드시더니 6번 짧게 내리쳤다. 그러더니 나에게 교실 구석에 가서 서 있으라고 했다. 캐롤라인 선생님이 나를 때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자 마침내 반 아이들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캐롤라인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똑같이 벌을 주겠다고 협박하자 1학년 반은 다시 한번 웃음바다가 되었고 블라운트 선생님의 그림자가 나타나서야 비로소 잠잠해졌다. 메이콤 출신이지만 아직 십진법의 신비를 터득하지 못한 블라운트 선생님은 엉덩이에 두 손을 얹고 문 앞에 나타나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치셨다. 이 교실에서 또 한 번 웃음소리가 나면 모두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캐롤라인 선생님, 이렇게 떠들어대니 6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각불에 집중할 수가 있겠어요? 교실 구석에 서 있는 시간은 짧았다. 종이 울리자 캐롤라인 선생님은 점심을 먹으려고 줄지어 교실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을 지켜보셨다. 나는 맨 마지막으로 교실에서 나갔기 때문에 선생님이 털썩 의자에 주저앉아 두 팔에 얼굴을 파묻는 모습을 보았다. 선생님이 나에게 좀 더 친절하게만 대해주셨어도 나는 선생님이 안 됐다고 생각했을 거다. 선생님은 참으로 귀여운 분이셨다. 앵무새 죽이기 제3장
학교 운동장에서 월터 커닝햄을 잡아채는 일은 재미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 아이 코를 땅바닥에 비벼대고 있을 때 제모빠가 지나가다 말렸다. 넌 그 애보다 크잖니. 오빠가 말했다. 하지만 나이는 오빠와 거의 같은걸? 저 애 때문에 첫날을 잡쳤단 말이야. 스카웃, 그냥 보내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저 앤 점심 도시락을 싸오지 않았어. 나는 오빠에게 월터의 점심 도시락 사건에 개입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월터는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 오빠와 내가 나누는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우리 둘로부터 갑작스런 공격이라도 받으리라고 생각했는지 그는 주먹을 반쯤 움켜쥐고 있었다. 나는 그를 쫓아버리려고 그에게 발을 굴렸지만 오빠는 손을 뻗어 나를 말렸다. 그는 월터를 꼼꼼히 뜯어보았다. 너희 아빠가 올드세럼에 사시는 월터 커닝햄 씨지? 오빠가 묻자 월터는 고개를 끄덕였다. 월터는 마치 물고기 먹이를 먹고 자란 것처럼 보였다. 두 눈은 딜 해리스의 눈처럼 푸른빛을 띠고 있었지만 가장자리가 빨갛게 충혈되었고 눈물이 어려 있었다. 분홍빛을 띠고 있는 축축한 코끝을 빼고는 얼굴에 아무런 색깔도 없었다. 신경질적으로 금속 후크 단추를 잡아 뜯으며 손가락으로 작업복의 멜빵을 만지작거렸다. 오빠가 갑자기 그에게 밝은 웃음을 지었다. 월터,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점심 먹지 않을래? 너를 데리고 가고 싶어. 오빠가 말했다. 월터의 얼굴이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다. 우리 아빠는 네 아빠하고 친구야. 여기 있는 스카웃은 살짝 돌았나 봐. 다시는 너하고 싸우지 않을 거야. 오빠가 그에게 말했다.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걸? 내가 대꾸했다. 오빠가 내 공약을 마음대로 깨트리는 것이 짜증이 났지만 귀중한 점심시간이 계속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었다. 야, 월터, 다시는 너에게 달려들지 않을게. 너 강낭콩 좋아하니? 우리 캘퍼니아 아줌마는 요리를 끝내주게 잘해. 입술을 뜯으며 월터는 섰던 자리에 꼼짝 않고 있었다. 오빠랑 내가 포기하고 레들리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서야 비로소 월터가 야들아, 나도 같이 갈게. 하고 소리쳤다. 월터가 우리를 따라오자 오빠는 그와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여기엔 유령이 산단다. 레들리 집을 가리키며 오빠가 친절하게 말했다. 월터, 너 그 유령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니? 응, 들어본 것 같혀. 월터가 대답했다. 학교에 입학한 첫 해 피칸 호두를 먹고 거의 죽을 뻔했어. 사람들이 그러는디 그 사람이 호두에 독약을 집어넣어 학교 쪽 담 너머로 던진디야. 오빠는 월터랑 내가 옆에 나란히 걷고 있기 때문에 부 레들리를 거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 정말로 오빠는 점점 뽐내기 시작했다. 언젠가 저 집 끝까지 가본 적이 있지. 오빠가 월터에게 말했다. 한 번이라도 저 집에 가본 사람이라면 그 집을 지날 때마다 다른 박질은 하지 않을 텐데. 구름을 바라보며 내가 말했다. 이 새침대기야. 누가 다른 박질을 하는데? 오빠지 누구야? 오빠 옆에 아무도 없으면 말이야. 우리 집 앞 계단에 도착할 즈음에는 월터는 자신이 커닝햄네 사람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오빠는 부엌으로 달려가 캘퍼니아 아줌마에게 친구가 왔으니 한 사람분 식사를 더 차려달라고 부탁했다. 아빠는 월터를 반갑게 맞아들였고 오빠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농작물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 시작했다. 핀치 아저씨, 제가 1학년에서 자꾸 낙제하는 것은요. 봄만 되면 집에 남아서 아빠를 거들어 모카밭을 매야 되기 때문이구만요.
집에 2밭 크기만 한 것이 하나 더 있고요. 내가 우리 아빠에게 감자 한 자루를 갚았니? 내가 물었지만 아빠는 나에게 고개를 가로저으셨다. 월터가 접시에 음식을 잔뜩 쌓는 동안 아빠와 월터가 마치 어른 두 사람이 그러듯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오빠랑 나는 그만 놀랐다. 아빠가 농장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동안 월터는 말을 멈추고 집에 시럽이 있느냐고 물었다. 아빠는 캘퍼니아 아줌마를 불렀고 아줌마는 시럽병을 가지고 왔다. 아줌마는 월터가 시럽을 따르는 동안 서서 기다렸다. 월터는 채소와 고기에 듬뿍 시럽을 부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묻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우유잔에까지 시럽을 부었을 거다. 시럽병을 내려놓을 때 은받침 접시가 쨍그랑 소리를 내자 그는 재빨리 무릎에 두 손을 올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숙였다. 아빠가 또다시 나를 향해 고개를 가로저으셨다. 하지만 저흰 점심밥을 시럽에 말다시피 했잖아요. 시럽으로 온통 밥을 말다시피 하니. 내가 항의하듯 말했다. 바로 그때 캘퍼니아 아줌마가 나를 부엌으로 불러냈다. 아줌마는 몹시 화가 나 있었는데 그럴 때는 문법이 왔다 갔다 했다. 차분할 때에는 메이콤 군의 어느 누구 못지않게 문법이 잘 들어맞았지만 말이다. 아빠는 캘퍼니아 아줌마가 대부분의 흑인들보다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아줌마가 나를 째려볼 때 눈가에 난 가느다란 주름살이 더욱 깊어졌다. 우리와는 다른 식으로 식사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아줌마가 불쾌하다는 듯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처럼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식탁에서 무안을 줄 수는 없어. 저앤 네 손님이고 만약 그가 식탁보를 먹어 치우고 싶다고 해도 그냥 놔둬야 해. 내 말 알아듣겠어? 아줌마, 저흰 손님이 아니에요. 그저 커닝햄 집. 입 닥치지 못하겠어. 그 애가 누구건 상관없어. 일단 이 집에 발을 딛고 있으면 누구든 다 손님인 거야. 또 한 번 잘난 체 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어디 입만 놀려봐. 너희 집 사람들은 커닝햄 사람들보다 잘났는지 모르지만 네가 망신 주는 것을 보면 네 집안도 별 볼 일 없구먼. 식탁에서 그런 식으로 굴려면 차라리 여기 부엌에 앉아 먹어. 캘퍼니아 아줌마는 나를 한 대 찰싹 때리며 스윙 도어를 통해 식당으로 돌려보냈다. 나는 접시를 들고 부엌에 와서 식사를 마쳤다. 그들을 마주 쳐다보는 수모를 겪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난 아줌마에게 안 갚음해 줄 테니 기다려보라고 했다. 아줌마가 보지 않을 때 바커스 에디강에 가서 빠져 죽으면 그때서야 후회를 할 거라고 말이다. 게다가 아줌마는 오늘 이미 나를 궁지에 빠뜨렸다고 덧붙였다. 나에게 글씨 쓰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은 전적으로 아줌마의 잘못이라고 말이다. 쓰잘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아줌마가 말했다. 오빠랑 월터는 나보다 먼저 학교로 돌아갔다. 나는 뒤에 남아 아빠에게 캘퍼니아 아줌마의 부당함을 알려주었고 그 바람에 레들리 집 앞을 혼자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아줌마는 나보단 오빠를 더 좋아해요. 나는 단정적으로 말하고는 아빠에게 아줌마를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내보내라고 부탁했다. 오빠는 내 밥만큼도 아줌마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 봤니? 아빠의 목소리는 부싯돌처럼 단호했다. 지금이나 앞으로나 아줌마를 내보낼 생각이 전혀 없구나. 캘퍼니아 아줌마가 없다면 우린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 그걸 생각해 봤니? 아줌마가 너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생각해 봤어? 앞으로 아줌마 말씀을 잘 듣도록 해. 알겠니? 나는 학교로 돌아왔고 여전히 캘퍼니아 아줌마를 미워했다.
그러다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그 분노가 가라앉았다. 얼굴을 들어보니 캐롤라인 선생님이 몹시 겁에 질린 얼굴로 교실 한복판에 서 계셨다. 선생님은 교사로서의 직업을 감당할 만큼 다시 생기를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어머나, 이게 뭐야? 움직이고 있어. 선생님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남자애들이 선생님을 도우려고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갔다. 맙소사, 선생님은 생쥐처럼 겁에 질려 있었다. 모든 생물에 대해 참을성이 뛰어난 리틀척 리틀이 소리쳤다. 캐롤라인 선생님, 그 녀석이 어느 쪽으로 갔어요? 간 곳을 말씀하세요. 디시, 어서 빨리. 그는 뒤에 있는 사내 아이를 돌아다 보았다. 디시, 어서 문 닫으라니까. 그래야 잡을 수가 있어. 어서요, 빨리 선생님. 그 녀석이 어디로 갔어요? 캐롤라인 선생님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교실 바닥도 책상도 아닌 내가 모르는 덩치가 큰 아이를 가리켰다. 리틀척이 얼굴을 찡그리며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저의 말이에요? 맞아요. 저 애는 아직 살아있구만요. 저 애가 선생님을 놀라게 하던가요? 캐롤라인 선생님은 절박한 듯 말씀하셨다. 내가 막 지나가고 있는데 그게 그의 머리카락에서 기어 나와선 리틀척이 입을 크게 벌리고 웃어댔다. 선생님, 일 무서워할 필요는 없구만요. 일 처음 보셨나요? 무서워 마시고 인자 선생님 책상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공부를 좀 더 가르쳐 주세요. 리틀척은 제때 밥을 먹기 힘든 또 다른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타고난 신사였다. 그 애는 캐롤라인 선생님의 팔꿈치를 잡고 선생님을 교실 앞쪽으로 인도했다. 선생님, 자 이제 무서워하지 마세요. 일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제가 찬물을 떠다 드릴 거구만요. 이에 주인은 자기가 일으킨 소동에 대해 눈꼽만치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마 위 두개골을 더듬더니 손님을 찾아내어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눌러버렸다. 캐롤라인 선생님은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신기한 듯이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리틀척이 종이컵에 물을 담아 가져왔고 선생님은 고마워하며 물을 마셨다. 마침내 선생님이 가까스로 입을 열고 내 이름이 뭐지? 하고 물으셨다. 그랬더니 그 애는 눈을 깜빡거리면서 저 말이에요? 하고 말하자 선생님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버리스 이웰 이지유. 캐롤라인 선생님은 출석부를 살펴보셨다. 여기에 이웰이라는 성이 있기는 한데 이름이 없어요. 스펠링을 불러줄 수 있어요?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집에서는 그냥 버리스라고 불러요. 좋아, 버리스. 오늘 오후 수업은 면제해 줄 테니까 집에 가서 머리를 감도록 해요. 캐롤라인 선생님은 말씀하시더니 책상에 두툼한 책 한 권을 꺼내시고 책장을 넘기며 얼마 동안 읽으셨다. 좋은 가정치료법으로는 버리스. 집에 가서 잿물비누로 머리를 감도록 해요. 머리를 다 감은 뒤엔 등유를 두피에 바르도록 하고요. 선생님, 왜 그렇게 한대요? 이를 없애려고 그러지요. 버리스. 다른 애들한테 옮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진 않겠지요? 버리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까지 내가 본 애 중에서 제일 지저분한 애였다. 목은 짙은 잿빛이었고 손등은 텄으며 손톱 밑으로 깊숙이 시꺼먼 때가 끼어 있었다. 얼굴에 유일하게 깨끗한 부분이란 주먹만한 눈뿐이었는데 그 눈으로 캐롤라인 선생님을 많이 쳐다보았다. 선생님이랑 내가 아침 내내 반 아이들을 즐겁게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애에게 주목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리고 버리스. 내일 학교에 오기 전에 목욕을 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자 그 애는 버릇없이 크게 웃었다.
선생님이 저를 집으로 보내주실 필요가 없구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학교에서 나갈 생각이었구만요. 금년 공부는 이것으로 땡이구만요. 캐롤라인 선생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물음에 그 애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빈정대는 듯이 짧게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반 애 중에서 나이든 축에 속하는 한 애가 선생님에게 대신 대답했다. 선생님, 그 앤 이웰 집안애예요. 나는 이 설명이 내가 아까 시도한 것처럼 잘 먹혀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캐롤라인 선생님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다. 학교에는 저런 애들이 득실거려요. 매년마다 개학 첫날만 학교에 오면 끝이에요. 훈육 선생님이 경찰관을 데리고 가서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훈육 선생님도 그 애들을 학교에 계속 붙들어 놓는 건 포기해요. 그 애들 이름을 출석부에 올려놓고 개학 첫날 여기까지 오게 한 것으로 일단 법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도 앞으로 나머지 날은 결석으로 표시하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애들 부모는 어떻게 된 거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캐롤라인 선생님이 물으셨다. 어머니가 안 계세요. 아빠는 꽤나 골칫거리고요. 누군가가 대답했다. 버리스 이웰은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줄줄 꿰는 것을 보고 우쭐해졌다. 1학년 첫날에 학교에 오는 게 이번이 3년째구만요. 그가 설명조로 말했다. 금년에 공부를 잘하면 2학년으로 올려줄는지 모르지만요. 버리스, 자리에 가서 앉아요. 캐롤라인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선생님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까지 공손하던 그 애가 버럭 화를 냈다. 선생님, 어디 한번 해보시지요. 리틀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선생님, 그 애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고 말했다. 그 애 못 말리는 애지요. 진짜로 못 말리는 애라니까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이 교실엔 나이 어린 아그들도 있잖아요. 리틀척은 사내애들 중에서 제일 작은 축에 속했다. 하지만 버리스 이웰이 그를 향해 몸을 돌리자 리틀척은 오른쪽 손을 호주머니에 집어넣더니 말했다. 버리스, 너 조심이야. 눈 깜짝할 사이에 널 죽일 수 있음께. 자, 어서 집으로 가지 못하겠냐? 버리스는 자기 키 반밖에 안 되는 그 아이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 캐롤라인 선생님이 그가 엉거주춤하는 것을 이용했다. 버리스, 집으로 가요. 가지 않으면 교장 선생님을 부를 거예요. 어쨌든 이 일은 보고해야 되겠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 애는 콧방귀를 끼더니 느긋하게 문 쪽으로 걸어 나갔다. 안전한 거리에 이르자 그 애는 돌아서더니 크게 소리쳤다. 보고고 나발이고 해볼 테면 해보시지요. 빌어먹을 년 같으니라고. 건방진 환양년 같은 선상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 날 어디에라도 보내보라지. 선생님,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세요. 어디에도 날 보낼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선생님이 울음을 터뜨릴 때까지 그 애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학교 건물 밖으로 발을 질질 끌며 걸어 나갔다. 곧 우리는 선생님 책상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온갖 방법으로 선생님을 위로하려고 했다. 정말 못된 애라고. 정정당당하지도 못하고 그런 애는 교육을 받을 자격도 없다고. 그런 애 버릇은 정말이지. 메이콤 아이들 버릇은 아니라고. 그러니 캐롤라인 선생님께선 이제 그 일 가지고 안달하실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책을 읽어주지 않으시겠냐고. 오늘 아침 그 고양이 이야기는 참으로 재미있었다고 말이다. 캐롤라인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시고 코를 푸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마워요, 여러분.
그리고는 우리를 자리로 돌려보내시고 책을 펴서 어느 홀에 살았던 두꺼비에 관한 긴 이야기로 우리 1학년 학생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셨다. 그날 4번 레들리 집 앞을 지나갔는데 2번은 있는 힘을 다해 다름박질하여 지나갔다. 그 집 분위기에 걸맞게 나도 기분이 더욱 울적해졌다. 학교 생활이 첫날처럼 드라마로 가득 차게 된다면 그런대로 재미는 있을 테지만 9달씩이나 책을 읽지 못하고 글을 쓰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집에서 도망쳐버리고 싶었다. 그날 오후 늦게쯤에서 도망칠 계획이 거의 모두 완성되었다. 오빠와 함께 일하고 돌아오시는 아빠를 마중하러 인도 쪽으로 달려가면서도 나는 그다지 힘껏 뛰지 않았다. 아빠가 우체국 모퉁이를 돌아오시는 모습을 멀리서 보자마자 아빠에게 달려가는 것이 관례였다. 아빠는 오늘 점심때 내가 눈밖에 나게 행동한 것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신 듯했다. 온통 학교 일에 대해 질문하셨지만 나는 짧게만 대답했다. 아빠도 더 이상 묻지 않으셨다. 캘퍼니아 아줌마는 내게 오늘이 힘든 하루였음을 알아차린 듯했다. 그래서 그런지 저녁 짓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내버려 두었다. 눈을 감고 입을 벌려봐.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야. 아줌마가 말했다. 아줌마가 바삭바삭한 빵을 만드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는 거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둘 다 학교에 가 있어. 시간을 낼 수 있었다고 했다. 아줌마는 내가 그 빵을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오늘은 네가 없어 허전했어. 2시경에는 어찌나 집안이 적적하던지 라디오를 다 틀어놓았지. 아줌마가 말했다. 아무리 그럴까요? 오빠랑 나는 비 오는 날 빼고는 늘 집에 없었는걸요? 그건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너희 중 한 명은 내가 부르면 올 수 있는 근처에 늘 있었잖아. 하루 중에 너희를 불러대느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 아줌마는 부엌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이런, 벌써 빵 한 쟁반은 만들 시간이 지난 것 같구나. 자, 그만 나가서 놀아. 식탁에 저녁을 차려야 하니까. 캘퍼니아 아줌마는 허리를 굽히고 나에게 키스를 했다. 아줌마가 왜 갑자기 그러는지 궁금해하면서 밖으로 달려나갔다. 아줌마는 내 화를 풀어주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아줌마는 언제나 가혹하게 나를 대했고 마지막에 가서야 공연히 성을 냈다고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너무 고집이 센 나머지 차마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다. 나는 그날 일어난 온갖 어리석은 짓거리로 지쳐 있었다. 저녁을 먹은 뒤 아빠가 신문을 가지고 앉아서는 나를 부르셨다. 스카웃, 읽을 준비가 됐니? 하나님은 내가 참을 수 있는 것 이상의 시련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아편관 쪽으로 갔고 아빠가 내 뒤를 따라 나오셨다. 스카웃,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는 거니? 나는 아빠에게 몸이 좋지 않으며 아빠만 괜찮다면 더 이상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아빠는 그네에 앉아 다리를 꼬셨다. 손가락으로 시계 주머니를 뒤졌다. 뭔가 생각할 때에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 말없이 그러면서도 온화하게 기다리셨고 나는 내 입장을 좀 더 강조하려고 했다. 아빠는 학교에 다니시지 않고도 잘 되셨잖아요. 그러니 저도 집에 있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아빠와 잭 삼촌을 가르쳐 주셨듯이 아빠도 저를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게다가 너를 집에 그냥 데리고 있으면 나는 감옥에 가야 할걸. 오늘 밤 진정제 하나를 먹고 자고 내일은 학교에 가는 거다. 이젠 몸이 나은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헌데 왜 그러는 거야? 나는 그날 있었던 불행한 일들을 하나하나 아빠께 말씀드렸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이 아빠가 나를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이제 더 이상 함께 글을 읽을 수 없잖아요. 제발 저를 학교에 보내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아빠.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끝으로 걸어갔다. 등나무 덩굴을 살펴보신 뒤 다시 나에게로 걸어오셨다. 아빠가 말씀하셨다. 우선 첫째, 스카웃. 네가 간단한 요령 한 가지만 배운다면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누군가를 정말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야. 아빠, 말하자면 그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걸어 다니는 거야. 아빠는 내가 오늘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씀하셨다. 캐롤라인 선생님도 많은 것을 배우셨을 거라고 하셨다. 선생님은 우선 커닝햄 집안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셨다는 거다. 하지만 월터와 내가 선생님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선생님 편에서 선의의 실수를 저지른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거라고 하셨다. 우리는 선생님께서 하루 동안의 메이콤의 생활 방식을 모두 익히기를 기대할 수 없으며 선생님이 그것을 좀 더 익힐 때까지는 선생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다. 젠장. 내가 선생님께 글을 못 읽는 척 했어야만 하는 건데. 선생님은 그걸 가지고 책임을 물으셨어요. 빠, 정말로 난 학교에 갈 필요가 없어요. 말하다 보니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버리스 이웰이라는 애 생각나시지요? 그 앤 개학 첫날만 학교에 와요. 훈육 선생님 생각에는 출석부에 이름만 올려놓으면 법을 집행한 것으로. 스카웃,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특별한 경우에는 때로 법을 조금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도 있지. 하지만 네 경우에는 법이 엄격히 적용된단다. 그러니 너는 꼭 학교에 다녀야만 해. 왜 나는 다녀야 하고 그 앤 다니지 않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빠 말을 잘 들어봐. 아빠는 이웰 집안 사람들은 지난 3대에 걸쳐 메이콤의 수치였다고 말씀하셨다. 아빠가 기억하는 한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정직하게 일해본 적이 없다는 거다. 언젠가 크리스마스 때 나무를 버리러 가면 나를 데리고 가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인간이었지만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였다. 아빠가 말씀하셨다. 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학교에 다닐 수 있지. 물론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털끝만큼이라도 관심을 보인다면 말이야. 강제로 학교에 잡아두는 방법도 있지만 이웰 같은 사람들을 억지로 새로운 환경에 집어넣는 건 어리석은 일이거든. 제가 내일 학교에 가지 않는다면 아빠는 강제로 보내겠지요?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자. 아빠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스카웃 핀치 양, 넌 평범한 시민이야. 그러니 법을 지킬 수밖에 없잖니. 아빠는 이웰 집안 사람들은 이웰 가문으로 이루어진 특수한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상황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은 이웰 집안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단순히 외면함으로써 그들에게 어떤 특권을 부여해주는 편이 현명하다는 말씀이셨다. 그 한 예가 그들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는 버리스의 아빠인 밥 이웰 씨는 사냥하는 계절이 아닌데도 사냥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다. 아빠, 그건 옳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메이콤군에서 사냥 계절이 아닌데 사냥하는 것은 법으로는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군민의 눈으로는 사형에 처해야 할 중범죄였다. 물론 법에 어긋나는 짓이고 말고, 그리고 그건 분명히 나쁜 짓이다. 하지만 빈민 구제금은 밀주 마시는데 다 써버리고 아이들은 배고파서 울고 있어. 그런 애들 아버지가 잡는 사냥감을 아까워할 땅 임자는 내가 아는 한 사람도 없단다. 이웰 씨는 그런 짓을 해서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고 말고.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생활 방식을 결코 바꾸지 않을 거야. 내 불만을 그 집 아이들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냐?
아빠, 아니에요. 내가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한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같이 무엇이든 읽을 순 없어요. 그것 때문에 걱정한 거야? 네, 아빠. 아빠가 나를 내려다보실 때 아빠의 얼굴에 언제나 뭔가 기대감을 갖게 하는 표정이 나타났다. 너 타협이란 게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아빠가 물으셨다. 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 말이에요? 아니, 서로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는 것 말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네가 학교에 가기로 양보한다면 우리는 전처럼 늘 매일 밤마다 계속 글을 읽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지? 네, 아빠. 통상적인 절차 없이 이것을 인준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다. 내가 침을 뱉을 준비를 하는 것을 보시고 아빠가 말씀하셨다. 내가 현관 방충문을 열자 아빠가 덧붙여 말씀하셨다. 스카웃, 그런데 말이야. 우리 합의에 대해 학교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구나. 왜요? 어쩌면 우리 행동이 우리보다 박식한 관계자들에 의해 꽤나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야. 오빠랑 나는 유언장을 읽는 듯한 아빠의 말투에 익숙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언제나 아빠 말을 가로채고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다. 아빠, 뭐라고 하셨어요? 난 한 번도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단다. 아빠가 말씀하셨다. 하지만 네가 캐롤라인 선생님께 우리가 매일 밤 글을 읽는다고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나를 꾸짖으실 텐데 난 그것이 별로 달갑지 않구나. 그날 밤 아빠는 이렇다 할 까닭도 없이 깃대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어떤 사내에 관한 신문 기사를 엄숙하게 읽어주어 우리를 사로잡았다. 바로 그 때문에 오빠는 그 다음 토요일을 나무집에 올라가 지내게 되었다. 오빠는 아침을 먹은 뒤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그 집에 앉아 있었고 아빠가 보급품을 끊지만 않았더라면 아마 밤새도록 그곳에 남아 있었을 거다. 나는 그날 오빠의 문학책이랑 음식이랑 물을 날라다 주며 심부름을 하느라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오빠에게 밤에 덮을 담요를 가져다 주려는데 아빠가 오빠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나무집에서 제 발로 내려오게 될 것이라 귀띔해 주셨다. 과연 아빠의 말이 맞았다. 잘 들으셨나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반지를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반지로는 유튜버들의 흥미를 끌지 못해서 오디오북을 덧붙이게 되었지요. 지금도 열심히 국내 유명 대학이나 국제학교 등의 졸업반지를 만들고 있고 이 외에 가족반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반지를 만드는 이유는 세상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함을 기념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졸업반지와 같은 공동 구매 가격으로 가족반지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서 참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맞춤의 예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